이번 시간은 중3 1단원 화학 반응에서의 규칙성 챕터 2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 관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보면은 물질 변화가 일어나는데 각각의 경우에서 질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고 있네요. 자, 처음에 가 같은 경우에는 얼음을 넣고 가열을 했을 때 물로 변합니다. 자, 물로 녹았을 때 그때 질량 변화를 봤더니 얼음이 녹을 때 질량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 다음 그림 나와 같이 막대 저울의 질량이 같은 두 종이를 장치한 후 오른쪽에 가열을 해서 태웠더니 태운 쪽의 질량이 감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답. 강철솜을 똑같이 매단 후 태우면은 태운 쪽의 질량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일정한 경우도 있고 질량이 감소한 경우, 질량이 증가한 경우 이렇게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질량 변화. 자, 물리 변화라는 거는 상태 변화 또는 모양과 부피가 변하는 것을 물리 변화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체, 액체, 기체로 상태 변화할 때,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는 분자 사이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피가 달라집니다. 자, 이때 입자 개수는 그대로죠. 따라서 입자 개수가 그대로기 때문에 질량이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유는 그림과 같이 분자의 배열은 달라지지만 분자의 종류와 분자의 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에서 질량 변화입니다. 자, 여기 염화칼슘하고 탄산나트륨 수용액을 같은 부피만큼 넣고 섞기 전에 측정을 했더니 183.47g이 나왔습니다. 두 용액을 혼합한 다음에 질량을 측정했더니 똑같이 143.4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에서도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염화칼슘 수용액과 탄산나트륨 수용액. 자, 위에서 실험했던 내용을 화학식으로 적어놨네요. 염화칼슘. 자, 화학식 적는 방법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염화칼슘에서 각각을 이온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염화이온은 Cl-죠. 칼슘 이온은 CaE+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탄산이온 CO3E-, 나트륨 Na+입니다. 자, 이때 양이온을 앞에 적고 음이온을 뒤에 적고 전하량은 합이 0이 되도록 숫자를 맞춰줘야 됩니다. 따라서 2+에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음이온이 2개가 있어야 되죠. 따라서 CaCl2가 바로 염화칼슘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양이온을 앞에 적고 음이온을 뒤에 적습니다. 이때도 탄산이온이 E-이기 때문에 얘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나트륨 이온이 2개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까지 따라왔죠. 자, 이 두 용액을 섞었습니다. 자, 섞으면 칼슘과 탄산이온이 만나고 나트륨과 염화이온이 만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NaCl, 나트륨 이온이 2개고 염화이온이 2개이기 때문에 앞에 2라고 적어주시고
다음에 칼슘, 탄산이 만나서 탄산칼슘이 됩니다. 자, 이렇게 화학식을 적고, 자, 여기서 우리 앙금이라는 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흰색 앙금이 가장 많이 나오죠. 그래서 흰색 앙금은 표를 적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세로에는 순서가 A, B, C 순으로 오고 가로로는 C, S, C로 갑니다. 세로에는 양이온이 옵니다. A로 시작하는 양이온은 은이온, B는 바륨이온, C는 칼슘이온입니다. 자, 보면 숫자가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됩니다. 그 다음에 C는 염화이온, S는 황산이온, 그 다음에 탄산이온. 이렇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세로와 가로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조합을 해서 식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전하량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칼슘 하나에 염화이온이 2개, 그 다음에 칼슘하고 황산이온은 둘 다 2 플러스 2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1대 1로 만납니다. 1대 1. 그 다음에 CaCO3, BaCl2, BaSO4, BaCO3, AgCl, Ag. 자, 이번에는 황산이온이 2-이기 때문에 은이 2개 있어야 되겠죠. Ag2SO4, Ag2CO3. 자, 이렇게 적은 다음에 자, 여기서 이 2개는 앙금이 되지 않고 물에 이온으로 녹아버립니다. 자, 나머지가 바로 흰색 앙금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자, 표를 외워서 제일 먼저 흰색 앙금을 쭉 외워주시고요. 매번 표를 적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리죠. 그래서 시험 칠 때는 조금 더 빠르게 해야 됩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AgCl, Cl이 염소죠. 아기염소라고 외워주세요. 아기염소, 아기소, 아기코, 바소, 바코, 카소, 카코 이렇게 입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2번 더 반복할게요. 아기염소, 아기소, 아기코, 바소, 바코, 카소, 카코. 아기염소, 아기소, 아기코, 바소, 바코, 카소, 카코. 됐죠? 자, 이렇게 입으로 읊었을 때 우리가 한번 들어본 것 같다 그러면은 흰색 앙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노란색 앙금. 노란색 앙금은 아이오딘이 들어가면은 노란색 앙금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검은색 앙금은 황이온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황화카드뮴이라고 하는 앙금은 노란색입니다. 자, 위에서 황이 들어가면은 검은색이라고 했는데 황화카드뮴은 노란색이에요.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화학식에 N이랑 K가 들어가게 되면은 앙금이 되지 않습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금 더 확장하면 N이 들어가는데도 앙금이 되는 게 덜어 있긴 합니다. 자, 지금은 중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NK가 들어가면 앙금이 안 만들어진다 라고 보셔도 돼요. 자, 이 내용은 계속 나올 거니까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아까 다시 갑시다. 자, 여기 보면은 반응 후에 NaCl이 만들어지고 CaCO3가 만들어집니다. N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앙금이 되지 않고요. 자, 봤더니 카코 들어봤죠? 무슨 색이라고 했죠? 흰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탄산칼슘이 흰색 앙금이 되는 거죠. 자, 흰색 앙금 외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흰색 앙금을 쭉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모형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염화칼슘에서 칼슘이 1개, 염화이온 2개, 그 다음에 나트륨 2개, 탄산 1개 했죠. 자, 반응 후에도 봤더니
염화 이온이 2개 그대로 있고 나트륨 이온도 2개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칼슘하고 탄산도 있어요. 즉 원자 개수는 그대로가 되는 겁니다. 반응 전의 원자 개수, 반응 후의 원자 개수가 같기 때문에 질량이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거를 밑에서 표로 나타냈죠. 반응 전후 개수가 다 같을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똑같은 내용이죠. 자, 이유도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원자의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 그대로예요. 자, 계속 물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반응입니다. 철과 황을 한 시험관에 넣고 가열을 했더니 황화 처리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거를 볼트와 너트 모양으로 나타냈네요. 자, 그렇게 해서 철 원자 1개, 황 원자 1개가 만나서 황화 처리됩니다. 그러면 개수비는 1대 1로 만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위 모형을 보면 반응 전후 볼트, 너트 개수가 같으므로 질량이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질량 보존 법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질량이 같다라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계속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 질량 변화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달걀 껍데기와 묽은 염산이 있습니다. 반응 전에 질량을 측정해 봤더니 244.86이 나왔고요. 자, 염산을 달걀 껍데기에 넣게 되면은 기포가 올라와요. 그래서 기포가 쭉 날아가면서 질량이 감소했죠. 244.45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열린 공간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기체가 빠져나가면서 질량이 감소했죠. 자, 그러면 자, 지금 그림에 보다시피 입구를 막았습니다. 입구를 막아버려서 똑같이 실험을 진행을 했더니 염산과 달걀 껍데기 똑같죠? 했더니 질량 변화가 없습니다. 자, 위에 볼게요. 자, 반응 전에 81.94, 반응이 완료되었을 때 81.94 똑같죠? 따라서 기체가 발생하더라도 기체까지 질량을 다 측정을 하게 되면 질량은 보존이 됩니다. 자, 이것을 화학식과 모형으로 또 나타냈네요. 탄산칼슘. 칼슘 양이온 앞에 적고 탄산 뒤에 적고 CaCO3 그 다음 묽은 염산 HCl. 자, 반응을 할 때 양이온은 음이온이랑 만나고 음이온은 양이온이랑 만나죠. 따라서 CaCl2가 되고 CO3는 쪼개져서 이산화탄소하고 산소 원자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기체로 빠져나갈 거고요. 산소는 여기 있는 수소랑 만나서 물이 될 겁니다. 이해됐죠? 자, 잘 이해 안 가는 학생들은 밑에 원자 모형으로 봐도 됩니다. 자, 탄산칼슘에서 여기 중간에 있는 게 탄소입니다. 탄소, 하얀색이 칼슘, 그 다음에 O가 빨간색입니다. 따라서 CaCO3가 되는 거죠. 탄산칼슘. 그 다음 염화수소는 자, 파란색이 수소, 그 다음 초록색이 염화이온 해서 HCl이 2덩어리 있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칼슘이 염화이온이랑 만나서 이렇게 염화칼슘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CO3는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O 하나랑 수소 2개가 붙어서 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반응 전의 총 원자 개수, 반응 후의 총 원자 개수가 똑같죠. 그래서 질량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반응 전후 질량이 같습니다. 그래서
반응 전에 있는 물질을 반응물이라고 하고요. 반응 후의 물질을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반응 전, 반응 후. 질량은 같습니다. 자, 지금 원자량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질량이 보존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원자량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원자량의 개념은 페이지 조금 더 넘어갈게요. 네, 20페이지에 있습니다. 20페이지. 자, 위에다 적는 게 좋겠죠. 자, 20페이지의 원자량을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원자량이라는 거는 탄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12라고 둡니다. 그러면 탄소 원자하고 산소 원자를 수평이 되도록 맞췄더니 산소 원자 3개하고 탄소 원자 4개가 수평이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산소 원자는 원자량이 얼마일까라고 물으면 계산할 수 있겠죠. 우리 탄소를 얼마라고 정했냐면 12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 탄소가 4개 있을 때가 산소 3개 있을 때랑 같습니다. 그러면 계산할 수 있겠죠. 산소는 48을 3으로 나누게 되면 16이 나옵니다. 따라서 탄소가 12일 때 산소는 원자량이 16이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값을 다른 거와 비교를 해서 상대적인 질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값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어요. 자, 그럼 나머지 것도 얘기를 할게요. 수소의 원자량은 1이고요. 그 다음에 헬륨의 원자량은 4입니다. 그 다음 질소는 14 등등 해서 외울 필요는 없고 필요할 때는 이제 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근데 자연 상태에서는 원자량이 이렇게 한 가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산소도 원자량이 16짜리가 있고 18짜리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원자 번호는 같은데 질량이 다른 원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동위원소라고 해요. 자, 원자 번호가 같다라는 거는 양성자 개수는 같다는 얘기예요. 양성자 수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달라서 원자핵의 질량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양성자 8개에 얘는 중성자 8개, 얘는 중성자가 10개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질량 수는 양성자랑 중성자랑 더해서 얘가 되는 거기 때문에 16에서 8을 빼면 중성자가 8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거 18에서 8을 빼면은 중성자가 10개란 얘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염소가 있는데 염소의 질량이 35짜리가 있고 37짜리가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염소라는 거는 원자 번호가 17번이에요. 그러면 양성자 수가 17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질량이 35란 얘기는 양성자가 17개고 중성자가 18개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자, 똑같이 염소란 얘기는 양성자 수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종류면 양성자 수 같고, 근데 질량이 37이란 얘기는 37에서 17을 빼면은 중성자가 20개란 얘기입니다. 종류는 같지만 중성자가 달라서 질량만 달라요. 둘 다 화학적 성질은 같습니다. 전부 다 염소라는 성질을 가져요. 자, 근데 얘가 자연 상태에서는 75%가 존재하고요. 얘는 25%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원자량을 평균을 구해보는 거죠. 질량수가 35짜리인 게 자연 상태에서 75%, 질량수가 37짜리가 25% 있습니다. 그래서 더한 다음에 100으로 나눠주면 평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값을 씁니다. 즉, 염소의 원자량은 35.5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원자량을 구하는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자량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할 때는 주어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아까 하던 걸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16입니다. 우리 하던 원래 진도. 자, 반응 전의 탄산칼슘. 여기서 원자량을 가르쳐 줬는데 칼슘이 40, 탄소 12라고 두기로 했죠. 산소는 16인데 3개이기 때문에 곱하기 3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더하기 탄산칼슘 더하기 돼 있죠. 자, 염산은 앞에 2가 붙기 때문에 앞에 2 곱해주고요. 전체 2 곱해준 겁니다. 수소의 원자량은 1, 염소의 원자량 아까 평균 냈죠? 36.5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 더하면은 37.5 곱하기 2하면 37.5 곱하기 2하면은 75가 되겠네요. 75. 그 다음에 탄산칼슘이 계산하면은 100이 나옵니다. 그래서 합쳐서 175. 즉, 반응 전의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원자량의 총합은 175입니다. 원자량의 합. 자, 반응 후에 염화칼슘, 물, 이산화탄소의 원자량을 다 합쳐봅시다. 칼슘 40, 염소 36.5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2. 수소 2개니까 산소 1개 더하기 이산화탄소는 CO2죠. 탄소는 기준 10이라고 잡고 산소는 16이었습니다. 2개 곱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똑같이 175가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반응 전후 질량 변하지 않습니다. 왜? 원자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고 그대로 있고 원자 배열만 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반응, 강철 솜에서는 왜 질량이 증가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산소하고 반응을 하는데 지금 열린 공간에서 반응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0.9였는데 가열하니까 1로 늘어났대요. 자, 이유를 보겠습니다. 강철 솜에 있던 철이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철이 된 겁니다. 두 개가 합쳐져서 산화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의 질량만큼 더 무거워졌겠죠. 그래서 화학식을 적으면 철은 Fe, 산소는 O2 이렇게 되고 지금 여기서 보는 식에서 철 이온 2개에 산화 이온이 3개 붙었으니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산소는 이온이 됐을 때 산화 이온에서는 E-가 됩니다. 산화 이온은 이가 음이온이고 자, 이게 3개가 있대요. 그러면 총 마이너스 6이 돼야 되죠. 자, 근데 이게 철 2개가 상쇄시킬 수 있대요. 그러면 2개가 상쇄시키려면 얘는 하나당 플러스 3이 돼야 되죠. 즉, 얘는 산가 양이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가 양이온과 산화 이온이 만나서 산화 처리될 때는 최소 공배수 6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철이 2개 있어야 되고 산화 이온이 3개 있어야 되죠.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해서 산화철을 적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다시 옵니다. 철은 금속이기 때문에 그냥 원자 상태, 원자 개수를 여기다 적어주고요. 산소는 분자이기 때문에 분자식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O2라고 적고 자, 그러면 산화철은 3인데 산소는 2입니다. 그럼 최소 공배수 6으로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산소 분자에 3 적어줍니다. 그러면 총 6개, 즉 산화철을 2배 시켜줘야 산소가 총 6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철은 총 4개가 됩니다. 그래서 반응 전, 반응 후
원자 개수 똑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자, 요거 한번 각자 연습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각각의 성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속인 철과 산이 만나면은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자, 근데 철이 아니에요. 묽은 염산을 가해도 수소기체를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과 달리 강철소매 연소 반응은 반응 후 질량이 늘어났죠. 왜? 산소가 달라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철에 달라붙은 산소의 질량만큼 질량이 늘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밀폐된 곳에서 똑같이 실험을 합니다. 자, 밀폐된 곳에서 실험을 했더니, 자, 여기 보이죠? 반응 전에 이미 산소의 질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철손과 함께 측정해도 질량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처음에는 철의 질량만 측정했기 때문에 산화철이 되면은 더 무거워졌던 겁니다. 얼마만큼? 산소만큼. 근데 애초에 철하고 산소하고 같이 측정을 하면은 반응 후에도 질량이 똑같겠죠. 자, 그러면 결론. 질량은 예외 없이 항상 성립을 하죠. 질량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라부아제가 법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해요. 라부아제가 주장을 했고요. 물질이 화학 변화에 의해서 다른 물질로 변해도 반응 전 물질의 전체 질량과 반응 후 전체 질량의 합은 같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반응이 일어나도 원자들의 종류 개수는 달라지지 않고 원자들의 배열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에 내용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자, 같은 내용이네요. 자, 그 밑에 봅시다. 자, 철과 황의 혼합물과 화합물입니다. 자, 이때 반응이 일어날 때는 철과 황이 1대1로 만나서 황화철이 됩니다. 자, 이거를 질량으로 한번 볼게요. 자, 철가루 7g, 황가루 4g을 막자사발에 넣고 곱게 갈았다. 그러면 골고루 섞인 겁니다. 자, 이렇게 골고루 섞은 다음에 반반 집어넣습니다. 반반 집어넣고 A 시험관은 그대로 둡니다. 그대로 두고 B 시험관은 가열을 합니다. 가열. 그럼 얘는 물리 변화고요. 얘는 화학 변화에 들어가겠죠. 물리 변화는 성질이 변하지 않고 화학 변화는 성질이 변합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게 자석을 갖다 대보고 염산을 부어보는 겁니다. 자, 그 결과 A 시험관은 아무런 반응을 안 시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철의 성질, 황의 성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철의 자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석에 끌려오게 돼요. 그 다음에 철은 금속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염산은 산이죠. 금속과 산이 만나면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철, 묽은 염산 합쳐져서 수소 기체 발생. 됐습니다. 그 다음에 비시험관은 가열을 했죠. 가열했기 때문에 화학 변화입니다. 그러면 철의 성질은 사라져요. 철의 성질이 사라지니까 자석을 대도 끌려오지 않죠. 그 다음에 황화철이 만들어졌습니다. 황화철은 염산하고 만나면은 달걀 썩는 냄새와 같은 자극적 기체인 황화수소가 만들어진다라고 돼 있죠. 즉 다른 물질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실험에서는 실험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7대4의 질량비로 반응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율이 달라지면은 철이 남아요. 자, 철이 남게 되면은
황의 일부가 연소하면은 자극성 있는 이산화황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얻고 싶은 실험 결과가 안 나온다. 그 말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질량비 맞춰서 실험을 해주고, 뭐, 철이 남든 황이 남든 자, 여기서는 황가루가 남았기 때문에 이산화황이 만들어진다 했고, 만약에 철이 더 많게 되면 아까처럼 수소기체가 발생할 겁니다. 즉, 뭐 하나에 치우치면은 다른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질량비를 맞춰줘야 된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화합물에서 성분 원소의 질량비입니다. 자, 질량비. 구리 넣고 가열을 하게 되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될 겁니다. 화학식 적는 방법. 구리, 산소는 분자기 때문에 O2라고 적어야 돼요. 그리고 구리는 2 플러스, 산소는 2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1대1로 만나서 산화구리가 됩니다. 화학식 적을 수 있겠죠? 자, 이때 우리는 질량비를 보기로 했기 때문에 질량비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자, 원자 개수는 1대1로 결합을 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원자량 주어진다라고 했죠.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구리가 64고요. 산소의 원자량은 16입니다. 그러면 1대1로 만나기 때문에 64대 16의 원자량의 비가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거를 약분을 하게 되면은 4대1이 됩니다. 즉, 질량비가 4대1이란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거를 실제 질량을 측정해 봤더니 구리 3.6g을 가열하게 되면은 반응 후에는 4대1로 산소와 결합을 하기 때문에 4대1 합쳐져서 산화구리가 4.5g이 나오는 겁니다. 맞죠? 약분을 하면은 4대1 둘이 합쳐서 산화구리가 됐으니까 5. 4대 1대 5의 질량비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철과 황. 철하고 황은 1대 1로 만난다 했습니다. 자, 원자량 주어졌네요. 철 56, 황 32. 자, 약분하면 7대 4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되는 거. 수소 분자, 산소 분자 하고 물 분자는 H2O죠. 자, 여기서 산소 원자가 됩니다. 그러면 수소 원자가 총 4개니까 앞에 수소 분자 2 붙여주고요. 자, 여기서 수소의 원자량은 1이고요. 산소의 원자량은 16입니다. 계산할게요. 수소 한 개당 1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총 4개가 되죠. 산소는 원자량이 16이라 했어요. 곱하기 2. 자, 2개가 결합합니다. 더해서 합치면 36이 되네요. 됐죠? 그러면 약분을 하겠습니다. 4대 32대 36이기 때문에 수소와 산소는 결합할 때 질량비가 1대 8대 9 비율로 됩니다. 수소와 산소는 1대 8이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물이 9의 비율로 질량이 나타나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위에는 우리 아까 봤던 원자량이고요. 자, 그 밑에 일정성분비 법칙입니다. 자, 일정성분비 법칙은 프루스트가 제안을 했고요. 물질은 성분 원소가 일정한 질량비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질량비. 자, 이유를 볼게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 탄소의 원자량이 12라고 했고요. 산소의 원자량은 16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탄소 1개와 산소 2개가 만나야지 이산화탄소가 되죠. 그러면 질량비는 4로 나누게 되면은 3대 8이 되네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될 때는 항상 탄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3대 8일 때만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대요. 예를 들어서 탄소랑 산소의 질량비가 3대 4라고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3대 4란 얘기는 탄소 원자 하나에
3대 4니까 3대 4가 되기 위해선 16이 돼야 돼요. 그럼 산소 한 개밖에 못 온다는 얘기예요. 자, 두 개가 만나면은 일산화탄소가 되죠. 따라서 일산화탄소는 3대 4의 질량비를 가지고요. 이산화탄소는 3대 8의 질량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을 만들 때 질량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옆에 내용을 보면 화학 반응에서는 반응 물질이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들이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개수비로 반응하게 되면은 이렇게 질량비도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은 질량비가 일정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내용이 여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의 합성에서도 질량비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물은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생성되죠. 자, 이렇게 반응물과 생성물을 제일 먼저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소 원자가 2개이기 때문에 물을 2묶음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수소 원자는 총 4개가 되니까 수소의 개수도 맞춰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화학식을 적어 놓고 수소의 원자량은 1, 산소의 원자량은 저절로 외워졌죠. 16입니다. 따라서 수소의 총 질량은 4가 되겠고 산소의 총 질량은 32가 될 거죠. 그래서 2개가 합쳐졌기 때문에 총 질량은 36이 됩니다. 그럼 약분을 하면 질량비는 1대 8대 9가 되는 거죠. 일정 성분비가 성립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리와 산소, 구리, 산소 합쳐서 산화구리 되는 거는 앞에서 나왔습니다. 4대 1대 5.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문제에서 주어지는 걸로 보시면 돼요. 자, 화학식 덜 완성됐네요. 산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O2라고 적어주고 구리 2개 필요하고 산화구리 2개 만들어집니다. 여기 보이죠? 4대 1대 5. 그 다음에 철 앞에서 했었습니다. 1대 1로 반응해서 이렇게 되고 이때 비율은 안 외워도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앙금 생성 반응에서 반응물의 질량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시험관 6개에다가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똑같이 6ml씩 다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질산납 수용액을 양을 달리해서 넣은 겁니다. 자, 여기 보이죠? 아이오딘과 칼륨은 똑같이 넣어주고요. 질산납 수용액을 일정하게 증가하도록 넣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을 해서 앙금이 점점 증가하다가 이때 앙금이 최대로 만들어졌네요. 이때 부피를 보니까 1대1 부피 비해서 최대가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일정한 비율로 앙금이 만들어진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정 성분비를 알아볼 수 있는 실험이 되는 거죠.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 앙금의 높이를 그래프로 그렸죠. 자, 그래서 부피가 6ml 일 때 최대였고 앙금의 높이 여기가 최대였습니다. 그래서 질산납 수용의 부피가 증가하면 앙금의 양은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일정합니다. 자, 그 이유는 반응할 수 있는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과 반응하는 질산납 수용의 양이 일정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앙금을 더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질산납은 충분하기 때문에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더 넣어줘야지만 앙금이 더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화학식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 자, 여기 있네요. KI. 그
다음에 질산납 수용액 납이 PB죠. 질산이온은 NO3입니다. 자, 여기서 납의 이온은 질산의 이온은 NO3-고요. 납은 E 플러스입니다. 그럼 전하량 맞추기 위해서는 PB 하나에 질산 이온이 2개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학식을 적을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양이온과 음이온 만나고 음이온과 양이온 만납니다. 자, PbI2 만들어지고 아이오딘 들어가면 노란색 앙금이라고 했죠? 노란색 앙금. 그 다음에 K랑 N이 들어가면 앙금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앙금, 얘는 앙금이 안 돼요. 자, 화학식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똑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어느 이상이 되면 앙금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이것은 일정량의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과 반응하는 질산남의 수용액의 양이 일정하기 때문이다. 자, 지금 부피는 몇 대 몇? 6ml에 6ml입니다. 앞에 표를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6ml, 6ml이기 때문에 거의 1대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당 성분비 법칙을 알아보는 겁니다. 자, 뒤에 보면 모형이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앙금의 화학식은 아이오딘과 납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납 원자 하나에 아이오딘 원자 2개 합쳐져서 아이오딘과 납이 됩니다. 그래서 볼트와 너트의 모형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고 원자 모형으로 나타내면은 보기와 같이 될 거고요. 레고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납과 아이오드는 항상 1대2의 개수비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볼트와 너트 만나서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퀴즈입니다. 자, 볼트와 너트가 1대3의 개수비로 결합을 해서 BN3의 화합물을 생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볼트 5개, 너트 12개를 완전히 반응시킬 때 이거의 개수는 몇 개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볼트가 5개 있대요. 자, 볼트가 5개 있고 그 다음에 너트는 12개가 있대요. 자, 12개가 있는데 볼트 하나에 너트가 3개 들어간대요.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면은 이미 12개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게 없네요. 따라서 BN3는 총 4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가 만들어지고 남는 것 볼트 1개입니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뒤에 한 문제가 더 있습니다. 자, 퀴즈. 다음은 볼트와 너트를 이용한 반응 모형이다. 자, 봤더니 자, 2개가 남았네요. 그러면 볼트 하나에 너트가 2개가 들어간 겁니다. 할 수 있겠죠? 몇 가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과산화수소를 분해할 때 물과 산소가 생성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을 겁니다. 그냥 예제로 선생님이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냥 영상만 보시면 돼요. 자, 과산화수소는 H2O2입니다. 얘를 분해하게 되면은 물 분자와 산소 원자 하나로 쪼개지게 돼요. 자, 여기서 산소는 원자 하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2개로 분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 쪼개야겠죠. 그래서 얘를 2덩어리로 쪼개서 물 분자 2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거를 원자 모형으로 나타낸 겁니다. 커다란 게 산소 O, 그 다음에 H 이렇게 해서 O2H2 과산화수소고요. 이게 2개 있죠. 2덩어리. 이게 분자수입니다.
얘가 원자 수죠. 자, 그렇게 해서 물 분자 2개, H2O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산소 O2 만들어진 거죠. 자, 여기서 반응 전과 물질 전체 질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거는 제일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는 구리를 가열하여 산화구리 2가 만들어질 때 구리와 산화구리 사이의 질량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화학식 적어볼게요. 구리를 가열하면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구리가 만들어집니다. 반응물, 생성물 알고 계셔야 되죠. 그리고 산소가 O2인데 여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체 2배 해주면 구리가 2개가 됐기 때문에 구리 원자도 2를 붙여줘야 됩니다. 화학식 만들어졌죠. 자, 여기서 이제 주어진 표를 보겠습니다. 자, 구리가 1g인데 산화구리가 1.25g이래요. 구리가 1g을 넣어서 가열했더니 산화구리가 1.25g이 됐습니다. 그러면 증가한 질량은 산소의 질량이죠. 그래서 산소는 0.25g입니다. 질량을 구했으면 질량 B를 따져봅시다. 약분을 하면 4대 1대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보기를 보면 1번 구리와 산소가 결합하여 반응 후 산소의 질량만큼 질량이 증가한다. 산소만큼 질량이 증가했습니다. 구리의 질량이 증가하면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도 증가한다. 그쵸? 구리를 더 늘리면은 반응도 더 많이 일어나서 산화구리 증가했습니다. 산화구리 5g에 들어있는 산소의 질량, 구리가 4g이니까 산소 1g이 추가가 된 거죠. 맞습니다. 구리 6g을 산소와 모두 반응시키면 구리 4대 산소 1 반응해서 4대 1대 5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4대 5가 돼야 되기 때문에 7.5g이 됩니다. 비례식 세울 수 있겠죠. 4대 5는 6대 x 해서 4x는 30. 그래서 x는 4분의 30. 2분의 15니까 7.5 나오네요. 따라서 맞습니다. 자, 구리와 산소를 물었습니다. 구리와 산소는 4대 1입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됩니다. 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1번. 표는 산소와 수소가 반응하여 수증기가 생성될 때 반응 전후의 질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지금 반응 전에 산소가 4, 수소가 2가 있었는데 반응하지 않고 남았대요. 그러면 반응한 것만 적겠습니다. 반응한 거는 남은 게 1.5니까 반응한 거는 0.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산소와 수소는 비율이 4대 0.5이기 때문에 8대 1이 됩니다. 자, 이것도 화학식으로 한번 적을게요. 산소와 수소가 만나서 수증기가 됩니다. 자, 산소 개수 맞춰주기 위해서 2 붙여주고 수소 원자 개수 맞춰주기 위해서 2 붙여줍니다. 여기서 산소랑 수소가 4대 0.5 비율로 따지면 8대 1이 되죠. 그래서 8대 1대 9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질량비는 항상 성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험에서도 8대 1대 9의 비율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얘는 남은 거니까. 자, 둘 중에 적은 양으로 맞춰줘야 돼요. 자, 얘가 1.5기 때문에 이거에 8배를 하게 되면은 12가 되죠. 산소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수소에 맞춰서 수소를 다 반응시켜야 돼요. 수소 1.5에 8배면 12라 했죠. 그래서
반응을 한 게 12고요. 남은 게 2g이 됩니다. 따라서 반응하지 않고 남은 거는 산소 2g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 A에는 산소 2g이 남습니다. 실험 1에서 생성되는 수증기는 실험 1에서 4와 0.5가 만나면 4.5가 되겠죠. 또는 8대 1대 9의 비율로 해서 구해도 됩니다. 디귿, 일정 성분비 법칙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정 성분비라는 거는 특정한 질량비를 가진다 했죠. 8대 1대 9의 질량비를 가집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 성분비 법칙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뒤에 화면이 하나 나갈 텐데 거기에서 숙제를 확인해 주시고 카카오 채널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